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인도네시아 발리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 호수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아게마시테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첫날 나누는 일본어 인사를 한번 그냥 연습해봤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시고 네, 매일매일 기쁜 일 한 가지씩 최소. 네, 그러니까요. 지난 한 주 어떠셨나요? 뭐 연말 마지막이었는데 예,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는 거가 뭐가 달라진다는 느낌은 사실 이렇게 없죠. 네, 그런 극적인 느낌이 없네요. 네. 그래. 하긴 하루하루 그냥 가는 게 중요하지 뭐 1년 새해가 바뀌었다고 인생이 뭐 확 바뀌어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사실은. 네. 그렇지. 되게 추웠어요. 엄청 그래요?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뭐 체감 온도 실제 온도는 10도인데 체감 온도는 18도 뭐 이 정도 영하. 진짜? 네, 영하 체감 온도 영하 18도? 그래서 밖에 활동도 제대로 못 하고 발리 생각이 났습니다. 부럽겠다. 그렇잖아. 또 어제 제 책 그 출판 편집자님하고 이렇게 톡을 하는데 이분이 독감 걸려서 요즘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왜 감기가 맞아. 지금 겨울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지금 발리 와 있는지 3주 좀 넘으니까 이제는 그냥 겨울이라는 계절 감각이 없고 여기는 그쵸. 따뜻하고 좋고 근데 제가 예전서부터 은퇴하고 나면 동남아 겨울살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동남아 지역은 물가도 싸고 그래서 겨울 석 달 정도를 지내기에 되게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그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한테 가기는 좀 먼 곳일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가까우니까 그래서 가까운 동남아에서 여행지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과연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나는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을까? 여러 곳을 좀 찾아다니면서 제가 해본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겨울 겪으면서 옛날에는 뭐 겨울엔 또 겨울의 맛이 있고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 뭐 스키도 탈 수 있고. 그렇죠. 생각했지만 맞아요. 나이 들면서 사실 스키 안 탄 지는 오래됐고. 그렇죠. 그냥 겨울이라서 움츠러들고 이 활동도 줄어들고 제가 슬로우 조깅도 요즘 굉장히 줄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몸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해서 이제는 겨울을 즐길 수 있는 것보다 좀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동남아 석 달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최소한 우리나라 남쪽에라도 좀 가야겠다. 있으면서 지내야겠다. 맞아. 그런 제주나 뭐 이렇게 쪽으로만 가도 그죠? 뭐 남해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발리에서 길리섬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여행보다 사실은 이제는 이게 한 3주차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여행보다 오히려 이게 일상이 되면서 그런 게 많은데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여행 얘기보다 진짜 여러분들께 한번 권해보고 싶은 게 생겨서 그 얘기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예. 그게 뭐냐면 연속 혈당 측정기. 아니 나 이거 지금 방금 이 장비 설치해놓고 기다리다가 왜냐면 제가 오늘 6시 7시 착각을 해가지고 6시부터 세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참고로 지금 발리하고 1시간 차이가 나서 1월 오늘이 4일 아침 7시 좀 넘었습니다. 여기 발리 시간은 이제 6시예요. 근데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속 혈당 측정기. 맞아요.
이게 지금 제가 사실 이제 지난 여행 떠나기 전에 이제 12월에 초가 제 생일이고 제 지인 한 분이 저한테 연소 혈당 측정기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게 예전에 나는 그 지인이 그걸 쓰는 걸 보고 물어봤어요. 그거 편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소에 혈당 측정을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왜 그 손끝에 피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제가 측정을 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 지금 사실은 이 당뇨 전 단계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쟀을 때 왜 100에서 125 사이가 전 단계고 125 이상은 무조건 당뇨고 그죠? 네. 그리고 정상은 80에서 100 사이가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항상 해보면은 한 90에서 110 사이를 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과 전 단계 사이를 묘하게 오가는 거지. 근데 90 정도가 나오면 나는 이제 되게 안심하고 한 며칠 정도는 그냥 막 살아요. 단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먹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재봤는데 막 한 107, 108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면 다시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생활을 좀 이렇게 엄격하게 하죠. 막 운동도 많이 하고 먹는 거 좀 줄이고 신경 쓰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거를 체크를 했는데 네. 이번에 연속 혈당기를 선물해 주고 내가 너무 받으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혈당 체크할 때 확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숫자가. 그게 언제인 줄 알아요? 여행 갔다 오고 나면 체크해 보면 확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식단을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아침에 먹을 때도 내가 이렇게 달지 않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해외여행 가면은 왜 다 바깥에서 사 먹는 음식이니까 사실 식단 관리가 편한 거는 집에서 내가 마트에 가서 채소 샐러드 사와 가지고 닭가슴살 스테이크 가지고 닭가슴살 가지고 단백질 보충하고 이렇게 먹으면 혈당 관리가 쉬운데 여행 가서는 우리가 현지에서 막 다양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일본 여행에도 항상 여행 갔다 오고 나면 쟀을 때 혈당이 올라가서 이번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딱 가지고 와서 이게 너무 좋은 게 그냥 딱 한번 부착을 하면 14일 동안 이게 연속으로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딱 열고 앱을 딱 들어가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 혈당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비싸요. 14일 동안 센서 작동을 하는데 이게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 비싸잖아요. 하루에 사실은 한 7천 원, 한 몇천 원 정도 쓰는 걸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쓴다는 게 나는 비싸다고 생각해서 안 썼는데 이번에 내가 한 2주일을 딱 쓰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우리가 나이 50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이라도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왔던 경험 있는 분이라면 아니면 평소에 집에서 혈당 측정했을 때 100이 좀 넘어가는 그러니까 전 단계 당뇨병 환자들은 무조건 이거 써야 되고요.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이걸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당 측정기를 한번 써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혈당이 확 올라가는지 요즘 그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 그러거든요. 네. 혈당이 갑자기 쫙 와 진짜 한 100 상태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가 아침에 뭘 딱 먹잖아요. 네. 얘가 숫자가 막 140, 150 주주주주 올라가요. 이게 보여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보면 와 진짜 쫄려요. 와 내 몸이 저는 개인적으로 당뇨를 좀 많이 고민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치매 요인 중 하나가 당뇨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당뇨가 성인병이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사증후군 중 하나지만 되게 만병의 근원이에요. 당뇨병이 혈당이라는 게 왜냐하면 뇌졸중의 원인 중 하나도 또 당뇨거든요. 왜 그러냐면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네. 근데 당뇨 몸속에 우리가 피 속에 당이 있다는 건 당분은 사실은 염증 유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제어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 하여튼 쓰면서 내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혈당 스파이크가 이를테면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 내가 여행하면서 참고로 여기는 이제 날이 더우니까 막 제가 그 길리섬 트라왕안에서 이제 한 일주일 지냈잖아요. 네. 트라왕안이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는 섬이 아주 작은 섬이어서 걸어서 1시간 반이면 섬을 일주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걸어서. 네. 그래서 하루는 내가 아침에 막
작정하고 뛴 거야. 그리고 일찍 나와서 막 뛰었어. 근데 섬 중간까지가 한 30분 넘게 뛰어서 저 반대편까지 갔죠. 근데 숙소로 돌아와야 돼. 근데 이제 날이 더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낮에는 이제 막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니까 너무 더운데 막 고생해서 집까지 숙소까지 돌아오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바로 잤거든요. 와, 진짜 혈당이 미친 듯이 오르는데,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침에 운동을 그래도 한 2시간 가까이 했으니까 그래도 점심 먹고 그러면은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뭐냐면 혈당을 내가 측정하고 깨달은 게 운동은 한 번에 과하게 1시간, 2시간 연속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나서 맞아요. 10분에서 15분 짧게 나눠서 하는 게 이게 더 효과적이더라고. 맞아요. 우리 박동부님 알아요? 어떻게 알아? 밥 먹고 가장 혈당 많이 오르는 게 그 밥 먹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운동 뭐 이렇게 걷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소비시켜주지 않으면 그렇게 혈당 스파이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거를 책에서 읽어서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이걸 눈으로 내가 보고 있잖아요. 이게 쫙 올라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나는 이걸 연속 혈당계를 차고 있으면서 생긴 습관 중 하나는 뭐냐면 딱 보고 핸드폰, 스마트폰 딱 밥 먹고 나면 궁금해요. 지금 왜냐하면 먹을 때마다 내가 메뉴가 달라지잖아요. 네. 어떨 때는 과일 스무디 같은, 바나나 스무디랑 수박 먹은 날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오르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스무디가 쥐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액상과당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분이 차라리 탄수화물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차라리 먹어서 소화를 하면은 그 당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액상과당은 마시는 순간 들이붓는 순간 바로 그냥 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내 눈으로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가 팍 치는 게 보이니까 뭐라도 한다고 하다못해 방에서 호텔방 나가면 이제 더우니까 점심 먹고는 호텔방에서 그 수건 한 장 깔아놓고 너무 재밌는 게 호텔방에서 왜 그 있는 그 커다란 베스트타올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어디든 다 헬스장이 됩니다. 그냥 그 앞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섰다 앉았다 그 스쿼트 하면은 하체 근력 운동이고 수건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저기 무릎 대고 수건을 무릎에 대고 푸시업 하면은 이제 상체 근력 운동이고 하여튼 다양한 그 운동을 한 10분 15분 정도를 해요. 그러면 혈당이 좀 이렇게 내려가. 내가 이번에 쓰고 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기를 너무 잘했는데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냥 연속 혈당 측정기만 쓸 때는 내가 몰랐는데 이게 이제 그 앱에 그래프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CGM 영어로 CGM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CGM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를 내가 화면을 캡처를 해서 챗GPT한테 올려요. 왜 챗GPT에 우리가 그 사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네. 참고로 제가 이제 그 길리섬에서 가다가 어떤 그 그러니까 이 야자수 같은 그 약간 무슨 이제 열대 과일이 뭐가 열렸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서 사진 찍어서 얘는 이름이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약간 말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저기 마트에서 봤던 그 열매 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사진 찍어서 챗GPT한테 물어보면 챗GPT가 이 과일은 뭐입니다 하고 알려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CGM 그래프를 캡처를 해서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진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선생님에게 필요한 거는 식단을 더 줄이는 것도 운동을 더 늘리는 것도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순간을 관리하는 미세 조정입니다. 봤더니 짧고 날카롭게 한 160에서 180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막 이러면서 가능성이 높은 원인과 막 이걸 딱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심지어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 2주가 딱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2주간 이 그래프를 2주치 또 이 평균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걸 딱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가지고 앞으로 그럼 얘가 바로 저기 14일 평균 패턴을 보고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막 이러면서 내가 놀란 게 예전에는 내가 왜 건강검진 받고 나면 우리가 왜 의사쌤하고 오전 반나절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의사쌤하고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그 시간이 되게 짧어.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뭐 이를테면 혈당 관리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꼬박꼬박 물어보기는 조금 꼬치꼬치 캐묻긴 좀 그렇잖아요. 네. 막 뒤에 또 줄 서 있고 하니까. 근데 챗GPT는 너무 좋은 게 막 얘가 그래서 이래서 뭐 저기 스파이크가 있네요. 그럼 내가 그럼 이거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럼 얘가 또 뭐라 그래. 근데 나는 실은 지금 여행 중이라서 식사를 하기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요. 다시 그러면 이런 방법. 그래서 내가 챗GPT를 마치 의사 선생님 모시듯이 이 상담을 하는데 다행히 그냥 내가 막연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딱 물어보잖아요. 네. 그 수치를 보여주면은 얘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2주간 이걸 쓰고 난 다음에 나 앞으로 여행 갈 때마다 이거 하나씩 사들고 나와가지고 여행지에서는 요걸 한번 쓰면서 왜냐하면 여행 와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평소에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많이 오르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그래서 절대 요즘 안 하는 게 밥 먹고 바로 드러눕지 않아요. 그럼요. 그거 제일 위험한 밥 먹고 가만히 앉거나 드러눕잖아요. 진짜 위험하더라고. 어떻게든 한 30분에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래서 난 요즘은 왜 더워서 바깥에 나가지 못할 때는 호텔방 안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걸으면서라도 책을 읽고 뭘 하든지 그러면서라도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10분, 15분이라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진짜 권하고 싶은 건 연속 혈당 측정기. 한번 제가 뭘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 상품은 저는 그걸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예전에 우리 자전거 여행 동해 갔을 때 우리 김 작가님 보면은 점심 먹고 바로 30분 짧게 낮잠 취하는 맞아. 예, 그렇게 해서 피로를 푸시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위험할 텐데. 근데 좋다고 하시니까 그런 줄 알았죠.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챗GPT 활용하실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뭐 그렇다고 서양의 주치의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진 않아요. 큰 병을 키우는 사례도 있거든요. 주치의가 판단을 해서 큰 병원으로 보낼지 말지 판단을 하잖아요. 서양에 지금 뭐 영국이든 호주는 뉴질랜드 이런데. 그렇지.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상급 병원에 맞는 환자들만 이렇게 올려보내고 나머지 병은 잘 관리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자면 실제로 보면은 그 웬만한 병들은 아래에서 눌러버려가지고 상급 병원으로 보내질 않아서 큰 병을 키우는 일도 있지만. 하여튼 주치의가 먼저 봐가지고 또 주치의가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주치의가 굉장히 뛰어나면 정말로 계속 추적 관찰도 잘 해주고 하지만 실제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얘기가 옆으로 새긴 했는데 서양으로 주치의 제도가 또 장점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요즘은 워낙 과도 분화가 돼 있으니까. 맞아. 내가 지금 이걸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짚어서 가잖아요. 예. 근데 서양에는 그거를 이제 당신은 어디를 가야 됩니다. 뭐 이게 되지만 근데 저는 GPT가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 증상을 정말 자세하게 넣어주면 내 주치의처럼 그럼 어디를 가봐라. 예, 그거를 의외로 잘 골라주고 그리고 저는 그 GPT 쓰실 때 이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프로젝트라고 해서 폴더로 관리를 주제별로 해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전문화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투자 폴더. 그렇지. 맞아. 네, 그리고 뭐 건강 폴더 이래가지고 그리고 건강 폴더에는 딱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거의 쌓아가는 거예요. 질문과 답을. 그럼 얘가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발이 어떻게 아픈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예전에 예를 들면 당뇨에 관한 질문을 했다면 두 개를 연관시켜서 또 결과를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주치의 같이 훈련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네. 이게 주치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실 그 노년내과라는 과가 이제 알려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흔히 아프면 전문의를 찾아다니잖아요. 네네. 내가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이제 그 방광염이 있으셨고 치매가 네. 있으셨고 그리고 허리 부상으로 이 각각의 다른 정형외과도 가고 정신과도 가고 저기도 비뇨기과 다 하잖아요. 네. 각각에서 약을 다 따로 주잖아요. 네. 그리고 각자 전문의들은 자기가 보는 증상만 가지고 약을 처방. 문제는 이걸 다 모아놓으면 서로 방해가 되고 저기 이 악화되는 약들도 있거든. 네. 그래서 난 사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를 노년내과 이제 사실 전문의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누군가가 노인이 여러 병을 질환을 달고 사는데 이거를 정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지금 사실 얘기한 것처럼 주치의가 그런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주치의가 아니더라면은 사실은 적어도 노인이 되면은 노년내과에 가서 이거를 교통정리를 해주는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챗GPT는 어차피 모든 거를 다 이제 이 친구는 그걸 하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돌아가면 지난번에 했던 제가 건강검진 기록지 있잖아요. 그걸 찍어서 한번 얘한테 한번 보여주고 자, 혹시 나에게 필요한 게 뭐야라고 한번 좀 얘랑 좀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 저는 그거 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고지혈 수치가 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지혈 같은 경우는 따로 엑셀을 만들어서 그 과거부터 수치를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른 관련 자료들하고 같이, 왜냐하면 병원마다 그렇지. 고지혈 수치들을 어디는 뭐 8가지라면 어디는 뭐 한 4가지만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정밀 검사를 해본 경험도 있고요. LDL의 그 종류를 갖다 분석해주는 그런 것도 그렇지. 있어요. 그래서 싹 넣어가지고 추적해서 계속 걔한테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디서도 어느 의사도 해주지 않는 디테일한 얘기를 해줘요. 맞아.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의사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지만 현실의 의사들이 우리 5분 이상 보지 않잖아요. 아니, 나는 둘 다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둘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는 이거는 아예 보건당국에서 맞아. 오히려 정말 우리나라 주치의 제도가 사실상 없으니까. 그렇지. 그거를 맞아. 대신 해줄 수 있는 그 AI 서비스를 오히려 진짜. 보건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 맞아. 그렇게 해서 빈틈을 메워준 상태에서 전문의들을 활용을 하면, 그러면 의사들을 무리하게 늘릴 필요 있나요? 맞아. 그거를 왜 안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들이 찾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챗GPT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면서 점점 더 많이 배우고 있잖아. 챗GPT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지. 제가 사실 아까 우리 박동 부장님이 투자 폴더 있다 그래서 아까 속으로 씩 웃었던 게 사람들이 다들 챗GPT를 활용하는 건 다 비슷하구나. 제가 사실은 이제 왜 월급 절반 재테크하라 책을 쓰면서 그 전에 저는 평생 주식이라는 걸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주식을 시작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재테크 책을 쓰는데 이제 주식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6만 5천 원에 사둔 게 좀 있단 말이에요. 야, 대박이죠. 100%는 대박이죠. 지금 100%예요. 지금 이게 12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나는 지금 매입가가 6만 5천 원인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작년 말에 왜 코스피 막 4천 넘고 막 그랬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가 보통 이제 막 한 7만 8만 왔다 갔다 하다가 10만 원 넘었을 때 사람들이 막 이제 팔기 시작했거든. 막 팔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나는 오늘 11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서 막 누가 페이스북에 막 올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왜냐면 11만 원 찍고 그다음에 다시 조금 내려갔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럴 때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리잖아요. 과연 나는 이걸 언제까지 들고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왜 팔아서 그걸 차익을 실현을 해야 그게 네 돈이지 다시 언제 떨어지면 막 이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 게 뭐냐 챗GPT한테 딱 물어봤어요. 야, 내가 지금 그때 당시 내가 물어봤을 때 딱 그랬어. 내가 삼성전자를 6만 5천 원에 몇백 주를 샀어.
근데 지금 이게 11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 차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딱 그랬더니 챗GPT가 1차, 2차, 3차 하면서 1차에서 13만 원 근처에서 1차 실현하시고요. 남겨놨다가 2차는 15만 원, 그리고 3차는 17만 원. 그리고 사실은 단기 차익 실현보다 제가 더 추천하고 싶은 건 가급적이면 그래도 그중에 일부는 장기 보유를 해보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계속 우리는 이걸 계속 들어가서 이걸 차트를 보고 있으면 꺾이나 혹시 내려가나 이때 팔아야 되나 막 이게 마음에 혼란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최 선생이 딱 얘기해 주니까 알았어.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이게 왜 의사도 그렇고 증권사 직원을 찾아가서 이거 언제 팔까요? 이거 매번 물어보고 하면 그 사람도 답을 해주기가 그렇잖아요. 네. 차라리 챗GPT가 해주는 답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나는 답이겠다.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의사들 불평 또 하소연 이런 거에 그 몇 년 전까지는 검색해서 와서 검색 결과가 그렇지. 요즘은 맞아. 논문 들고 온다고 하잖아요. GPT로 분석해서 논문 들고 온다고. 옆으로 얘기가 샜는데 아까 제가 겨울에 겨우살이 동남아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마침 어제 제가 끝낸 책이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이에요. 오, 그런 책이 있어요? 네. 오, 이 책은 한번 재밌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이 공간,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떤 곳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실버타운이나 뭐 그런 형태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정해진 지금 있는 선택지들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노인들한테 적합한 주거 공간, 생활 공간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주거 공간, 생활 공간, 그리고 동네 커뮤니티는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쓴 책이에요. 이게 쓰신 분이 소개를 어떻게 하셨냐면 신경 건축학을 기반으로 노인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공간 디자인 전문가라고 싶고 이분이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 졸업하고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강동구 도시경관 총괄기획과. 예, 근데 여기 보면 일본 사례가 공부를 거기서 하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일본 사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보다 일본이 좀 더 빨리 고령화를 겪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죠, 일본은.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인돼 있을 때 공간 어디서 살 것인가의 고민은 주로 객관식으로 이루어져요. 실버타운을 갈까? 몸이 더 안 좋아졌으니까 요양원을 갈까? 자식들 옆에 가까이 살까? 뭐 이 정도의 정해진 답에서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냥 집에서 살아도 익숙한 환경이라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살아도 일단 화장실하고 이런 데 공사를 한번 해서 뭐 난간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디테일하게 갖춰야 될 것들. 예, 그러니까 그걸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그리고 치매 환자면은 그러니까 치매 초기로 들어섰다고 하면 이 동네의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치매 환자라 그래서 뭘 많이 돌봐주려고 하기보다 스스로 뭔가를 하기 위한 해야 하는 상황들을 많이 설계를 해놓는다든가. 예, 그리고 좀 부러웠던 거는 일본은 이거를 시스템화를 이미 많이 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형태의 커뮤니티 타운하우스 같은 거를 많이 시도를 이미 했다던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대단지 아파트로 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새로 이게 되게 낡아갖고 빈집도 많이 생기고 그런 타운이 생겼다.
동네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새로 재개발하는데 여기에서 지적되어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믹스를 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이 새롭게 재개발했을 때 거기에 사람들하고 문만 딱 열고 나가면 다양한 그 일상 활동을 스스로 하면서도 위험하지 않은 환경으로 이렇게 기획을 한다든가 그게 굉장히 발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노인 문제, 또 우리가 앞으로 갈 미래인데 거기에 그 시행착오 또는 이렇게 벤치마크를 하거나 시행착오를 줄여서 가야 되는 그런 이슈에 있어서는 일본은 정말로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리고 제가 또 지난달 초에 저희 업무로 일본 다녀왔잖아요. 그 이유도 사실은 벤치마크였는데 제가 일하는 업계에 아주 고질적인 지금 문제들이 많이 쌓였는데 일본의 같은 업계도 유사하게 이미 겪었지. 이만 문제를 겪었고 그거를 이제 업계가 공조해서 훌륭하게 해결을 해서 좋은 지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것만이 답이다라는 결론은 내긴 냈는데 그거를 저거 번거로운데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문제들만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길 거라고. 맞아. 굉장히 구체적이고 섬세한 시행착오와 해결들을 해온 곳이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되게 대범해요. 대범하다는 게 좋은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큰 틀의 대범함이 사실은 설렁설렁 넘어가는 디테일을 무시하고 가는 그렇지.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단점들이 요즘 눈에 많이 보여서 일본의 사례를 이렇게 볼 때마다 굉장히 놀라요. 놀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심지어 일본어를 배워야겠다. 제가 간접 자료를 이제 번역해서 보거나 그런 걸로는 참 또 제일 많이 아쉬운 거는 실제 사람 만났을 때 맞아. 정서를 교감한다는 게 그 디테일을 내가 항상 통역을 괴롭힐 수도 없는 그렇지. 거고 파파고로 해도 이게 한계가 있고 해서 늦었지만 특히 이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더 그런 이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디서 일본어를 배울까 뒤져보고 있었어요. 이 책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 나이 드는 사회에서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거든요.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책 같아요. 잠깐 여기서 이제 한번 돌아가자면 일본어 공부를 하시겠다면 영어책 한 권 외워봤는 뉴 에디션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2017년도에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는 책을 쓰게 된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때 나이 40에 갑자기 내가 20살에 했던 영어 공부법을 써야겠다라고 갑자기 왜 그랬냐면 40대에 제가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깨달은 게 내가 20대에 영어 공부한 그 방법이 일본어 공부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구나. 이게 한 번만 되는 경험이 아니고 언어가 달라도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그 책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계속 새로운 언어를 공부할 때 이 방식을 해보는데 저는 외국어 공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회화책, 기초 회화책 암송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거는 그냥 됐고 그냥 괜히 한번 중간에 한 얘기고 방금 어디에서 살 것인가, 나이 들면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방금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또 재밌다고 생각한 거는 참 우리의 그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까 박 부장님이랑 나랑 다른 책을 읽다가도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들 중에 이번 주에도 또 한 두세 권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린다 그레튼이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자 있어요. 린다 그레튼이 어떤 분이냐면 100세 인생이라는 책을 예전에 쓰신 분이고 이분이 미국에서 장수학 연구자예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 국가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100세 인생
이라는 책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은 New Long Life예요. 같은 분이 쓰신 책이죠? 같은 분이 쓴 책인데, 100세 인생에서 이제 그 다음 책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New Long Life, 이제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네. 근데 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책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New가 붙었는데, 자,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한참 일어났던 어떤 사회적 변화 중 하나가 뭐냐면, 노인들이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나이 60 넘어서도 한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까 하다가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플로리다로 이주한 거였어요. 그래서 플로리다에 있는 플로리다가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고 막 그런 것들이 뭐냐면 네. 추운 저 북서부나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이 뉴욕 이런 데서 살다가 그 뉴욕의 그 비싼 맨하튼에서 그 비싼 아파트 끼고 주거비용 내면서 살지 말고 그 비용이면 플로리다 따뜻한 남부에 가서 노후를 보내자라고 해서 그래서 보카라톤이라든지 이런 이 노인들이 사는 그 실버타운들이 우후죽순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플로리다는 하여튼 근데 플로리다가 살기 좋아진 이유는 사실은 에어컨이 있기 때문이죠. 워낙은 여기는 여름은 너무 더운 너무 더운 지역인데 그나마 에어컨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했는데 자, 린다 그레튼이 New Long Life라는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이미 잘못된 방식이었다. 아니 잘못됐다기보다 그때 노인들은 이제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겨울에 춥지 않은 따뜻한 곳에 살자라고 해서 플로리다로 다 이주를 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내리는 결론들은 그거 잘못된 선택이다. 왜냐? 그렇게 가고 나면은 노인들끼리만 모여 살면서 삶의 활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왜냐하면 미국은 뉴욕주에 살다가 플로리다주로 가면 사실은 다른 나라로 이민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나는 미국은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사실은 50개의 주가 각각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크기로 봐도 그렇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로 가고 나면 자신의 일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일의 터전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사람들이 다들 60이 되면 나는 일은 그만두고 은퇴하고 플로리다에 가서 물가 싼 플로리다에서 따뜻하게 여생을 지낼 거야 라고 했는데 린다 그레튼이 뉴롱 라이프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60이 넘어서 일을 아예 그만두지 말고 네.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당신이 하고 있던 일의 시간과 빈도를 조금 줄여서 빈도와 강도를 줄여서 일주일에 한 2, 3일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당신이 나가던 회사에서 촉탁직으로 아니면 그냥 자문 역할로 뭘 한다든지 아니면 그 커뮤니티에서 당신이 평생 살아온 고향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플로리다에 가면 봉사활동 할 게 없어요. 다 노인들이라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만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옆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공립학교에 가서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활동을 옆에서 도와준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오래 살면서 어디서 사는가도 우리도 왜 한때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저 한 10년 전, 20년 아버지가 그 얘기 하셨거든요. 아버지 친구분 중에서 그 전원주택 짓고 이렇게 퇴직하고 난 다음에 전원주택 짓고 시골 가신 분이 있는데 한 5년 살다가 풀 깎는 데 지쳐가지고 마당에 자라는 풀 깎는 데 지치고 집 관리하는 데 너무 힘들어서 나왔는데 문제는 그러게 나오고 나니까 그 전원주택은 안 팔리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아주 우울해하고 있어 막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어디서 살 것인가. 맞아. 근데 나는 그냥 살던 데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다양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은 해야겠지. 요 책하고 두 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이 나이 들어 뉴롱 라이프도 그렇죠. 근데 저는 뉴롱 라이프 전에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건 100세 인생이에요. 100세 인생. 왜냐하면 뉴롱 라이프는 제가 읽으면서 살짝 느낀 게 100세 인생이 완전 히트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으로 린다 그레튼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노인 학교라든지 노년 학교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불려다니고 그러니까 이 저자들은 이제 자기가 몇 년 전에 쓴 책 한 권만 계속 울고 먹기가 좀 그거해서 새 책을 쓰거든. 근데 나는 부록 같은 느낌이에요.
원작은 백세 인생이에요. 오. 백세 인생이 훨씬 더 깨달음이 더 깊고요. 그래서 일단 백세 인생을 먼저 읽으시고 그런 다음에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뉴롱 라이프를 읽으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이 세트로 나와 있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저자는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꼭 배울 만한 점이 많은 그런 저자입니다. 아니 저기 지금은 어디 계시죠, 근데? 하여튼 뭐 계속 이제 길리섬에 근처에서 있다가 나와서 뿌니다로 일단 왔고요. 뿌니다 아일랜드. 뿌니다 아일랜드. 여기가 지금 마지막.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한 군데 더 가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야,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어디든지 그 장소를 떠나고 나서 내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저거예요. 여행하는 사람의 근데 그 장소에서 그 숙박지에서 머물면서 그 SNS에 그 장소를 올리는 것보다 네. 다음 장소로 옮겨가고 난 다음에 그 전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잠깐 하고 있어서. 하여튼 저는 뿌니다라는 섬이 너무 좋은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제주도 같은 화산섬이에요. 그러네요. 길리는 그냥 완전히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길리는 그냥 걸어서 이렇게 섬 한 바퀴 돌 수 있고 막 그런데 뿌니다는 걸어서 섬을 돌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높은 산으로 돼 있고 막 밀림이 있고 그래가지고 차로 막 다니는데 뿌니다 섬에서 차로 이렇게 한 30분만 가잖아요. 네. 그러면 롤러코스터를 왜 사람들이 테마파크에 가서 굳이 타나. 여기서 참, 도로가 엉망이에요. 진짜. 곳곳에 이 도로가 패여가지고 게다가 관리도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미치겠어요. 근데 또 여기가 또 사실 좀 안 좋은 거는 뭐냐면 뿌니다 섬은 그 그랩이라든지 택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섬 주민들이 작은 섬이라서 뭘 단합을 했는지 지자체에서 뭘 했는지 그랩이 아예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랩이 없고 택시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그냥 그 차를 갖다가 기사 딸린 차를 그리고 여기서는 운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와서 내가 보고 느낀 건 절대 내가 렌트해서 내가 직접 운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길이 너무 험하고 좁아요, 일단.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 이동하는데 좀 경비를 많이 쓰게 되는 곳. 근데 풍광은 너무 아름다워요. 화산섬이라서 여기 뿌니다 섬, 누사 페니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누사 페니다의 사진을 보면 놀라운 곳들이 좀 몇 곳 있어요. 그 화산섬의 그 특이한 지형들. 아니 제가 지금 그 구글 어스에서 이 김 작가님의 여행 그 여정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뿌니다 네. 아일랜드 딱 쳐보니까 딱 누르니까 그 바다에 그 큰 바위 두 개가 위쪽만 연결이 돼 있고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 마치 맞아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밑으로 물이 지나가는 동굴이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그게 브로큰 비치거든요. 와 멋있다. 근데 멋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왜 영화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가다가 어디 커다란 절벽에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으로 배가 들어갔더니 안에 이렇게 해변이 있는 딱 그런 그거예요. 근데 다 주위는 절벽이라서 올라갈 수는 없고 내려갈 수도 없어요. 아바타 배경 같아 마치.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뿌니다에서 클링캥 비치라는 곳에 있었는데, 네. 거기가, 그 위에서 보면은 절벽이거든요. 절벽 위에서 보면 막 사람들 막 바글바글해요. 거기 또 막 클링캥 그러면 이제 그 중국 인스타에서 한번 떴나 봐요.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은데, 그 밑에 절벽으로 잔도가 있어요. 아주 좁은 길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잔도로 내려가서 해변에 딱 가잖아요. 내가 해변에 내려갔을 때 딱 해변에 5명 있었어요. 위에는 수백 명이 있는데 밑에 왜냐하면 거기서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한 20-30분 정도 걸리는데 그 20-30분이 절대 쉽지 않은 20-30분이고 그날 내가 이러려고 내가 평소에 근력 운동을 하는구나. 나무줄기를 잡고 몸을 끌어올리거나 막 그러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 지형들이 독특해서 접근이 쉽지는 않은데 간 만큼 재미는 있고요. 이 구글어스에서 내려다 보니까요. 지난번에 계셨던 길리섬은 딱 내려다 봤을 때
그 시가지가 집들이 쫙 몰려있는 큰 타운으로 보였거든요. 맞아. 정사각형으로 길도 쫙쫙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근데 해변이 다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 푸니사 섬은 섬도 엄청 크지만 섬 전체가 그 용암이 흘러내린 것 같은 주름진 맞아요. 형태고 딱 봐서는 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타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맞아요. 확대해 보니까 그러니까 집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워낙 얼마나 험하면 집들이 한 10여 채, 20여 채 이 정도의 타운들만 선형으로 있네요.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는 하여튼 되게 독특한 곳이에요. 그래서 길리섬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 길리섬은 약간 편한 느낌이라면 여기는 약간 맞아요. 어드벤처? 여기는 어드벤처고, 제가 여기서 차 타고 간만에 멀미를 해봤어요. 야, 하여튼 그 다이내믹합니다. 좀 쉬었다가 어드벤처 그렇죠. 했다가.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읽은 또 책 중에 한 권이 굿라이프라는 책인데요. 이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했던지 저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책이라서 이번에 트레바리 독서 모임에서 이제 또 소개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 구절만 한번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 심리학자 이선 맥마헌이라는 분이 사람들은 행복의 본질을 이 4가지 차원에서 파악을 한대요. 1번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2번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 것, 3번 타인의 웰빙에 기여하는 것, 4번 자신이 성장하는 것. 자, 우리가 이 4가지가 다 행복의 본질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자, 3번, 4번은 봉사와 성장이니까 요건 살짝 어려운 얘기니까 빼자고요. 자, 1번, 2번. 행복은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2번,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쾌락을 추구하는 게 행복일까요? 아니면 고통을 피하는 게 행복일까요? 저는 2번 같은데. 자, 이 책에서 재밌는 그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그 사람들 중에서는 1번보다는 2번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통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야 그게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감이 낮다는 거예요. 내가 낫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흥미로운 사실은 이 경향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데 고통의 완벽한 부재가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즉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더 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마치 부부 싸움을 전혀 하지 않아야 행복한 결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막상 싸움이 발생했을 때 더 심한 충격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자, 그래서 이게 더 큰 그건 뭐냐면 이렇게 2번을 믿는 사람,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 게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즐거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예 애초부터 그 일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여행지가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데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보가 주어지면 보통 기피자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렇지, 소매치기 많다. 그러면 그 지역은 소매치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는 바람에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여행지에 가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볼 수 있는 풍광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스스로 제한해 버린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여행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뿌니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부정적인 경험은 여기가 그랩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흥정을 해야 돼요. 근데 숙소 같은 경우 내가 가서 나는 나름 이렇게 싼 숙소를 골랐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1박에 6만 원 하는 안에 이제 수영장이 있고 막 되게 좋은 빌라였어요. 사진으로 봐도 멋있고 실제로 가도 뭐 내가 이번에 발리 와서 다녀본 숙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숙소 중 하나야. 문제는 뭐냐? 내가 여기서 이제 3박을 하는데 숙소까지 그 항구에서 이 숙소까지 가는데 픽업 비용이 3만 원이에요. 편도가. 자, 그럼 왕복이면 6만 원이죠. 자, 그럼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왕복 6만 원이면 3박을 했기 때문에 1박당 2만 원씩 비용을
더 얹어야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리고 하루를 내가 거기서 뿌니다 섬에서 그 경치가 좋은 곳을 브로큰 비치, 아까 그런 그 신기한 동굴 절벽 같은 거 있는 거기를 가려면 차를 렌트를 해야 되는데, 기사 딸린 차를, 그 비용이 5만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 다른 데 있으면, 길리섬에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 전혀 안 들였거든요. 네. 항구에서 내려서 숙소까지 그냥 걸어가면 되니까 그 섬은 다 걸어서 다닐 수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조깅하면서, 슬로 조깅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비용이 안 드는데, 여기는 비용이 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그러면 안 갈 것인가? 아니라는 거지. 아, 이건 가야지. 왜냐면 절대치가 너무 낮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가는 게 뭐냐면, 이 굿라이프라는 책을 읽고 다시 깨달은 게, 여행자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여행을 다녀야 되냐면, 브레이크보다는 엑셀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야, 어느 여행지 가면 거기는 바가지가 있어. 야, 거기는 치안이 좀 안 좋대. 라는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 브레이크보다는, 야, 거기 가면 되게 멋있는 풍광을 볼 수 있어. 야, 거기 가면 물가가 되게 싸서 되게 맛있는 음식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 엑셀을 밟아야 되는 거지.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저는 가능한 이유가, 제가 예전에 이제 라오스를 10여 년 전에 큰딸 초등학교 5학년일 때 큰딸을 데리고 라오스를 여행을 갈 때, 사람들이 다들, 아니 그 어린애를 데리고 왜 그런 그 험한 나라에 가서, 게다가 당시 이제 라오스는 공산국가고 막 그런 위험한 나라에 가서 애를 갖다가 위험에 노출시키나요? 그랬는데, 나중에 갔다 와서 민지는 지금까지도 자기 인생 여행지는 라오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곳이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라오스가 위험하고 공산권 국가라고 생각해서 안 가기 때문에, 실은 라오스는 가보면요,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여행 다니기 좋은 곳이었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즐거움을 택할 것인가, 괴로움을 피할 것인가. 2번보다는 저는 1번, 즐거움에 더 방점을 찍고 설렘과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굿라이프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책을 읽고 최인철 작가님의 굿라이프를 다시 읽고 해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그랬구나. 요거 내가 우리 항상 박동 부장님 살짝 2번에 집중하는 왜냐면 우리가 근데 그래서 내가 빌린 책이 재밌는 거야. 내가 항상 책 얘기하면 박동 부장님 옆에서, 근데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아까 재밌어. 들어주신 예는 저는 절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저는 고민하지 그래? 않을 것 같은데. 그래? 여기서 말하는 절대치라는 건 뭐야? 금액. 그렇지. 네, 근데 그런 거는 저는 할 것 같아요. 모기가 너무 많아. 그건 안 할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모기는 너무 많아. 그래? 나 거기 안 할래. 길리도 많아요? 길리도 많고, 에이. 발리는 기본적으로 모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여기는 그나마 괜찮지. 내가 옛날에 탄자니아 한 달간 여행 간 적 있잖아요. 네. 그때는 진짜로 모기한테 물리면 죽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말라리아, 황열병. 네. 그래가지고 탄자니아 가기 전에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나는 탄자니아에는 가고 싶어. 세렝게티 보고 싶어. 킬리만자로에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라리아 예방주사 맞으면 돼요. 근데 또 이제 그러면 또 그래. 말라리아 예방주사에 또 부작용이 또 심한 맞아. 경우에 또 뭐가 있어. 그럼 또 그 얘기야. 그럼 나는 항상 그래. 근데 우리는 브레이크보다는 엑셀을 밟고 달리는 거야, 인생은. 근데 하여튼 여기 모기는 많아. 제가 남들하고 그런 거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있는데 모기 내가 다 물리고 딴 사람들은 그래서 덕분에 안 물리는 그런 체질이라 모기 너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진짜. 있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는 안 물려. 그게 희한하게 모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실 모기가 잘 안 무는, 아니면 물려도 난 별로 안 아픈데, 어떤 분은 막 앉아있으면 그 사람만, 박동 부장도 그렇구나. 모기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물리면요, 엄청 커지고 가려워요.
그래. 그러면은 모기는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어. 사람마다 이게 또 저기 이런. 다르니까. 우붓은 성향이 많이. 약간 없지 않아요? 약간 높대매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다 있어요. 에이, 에이, 발리 아깝네. 에이. 대신에 만약 발리 여행을 오신다면 두 가지를 저는 꼭 가지고 오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피제와 버물리. 네. 버물리 너무 좋아. 버물리 겔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계속 틈틈이 바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 모기가 많은 동네면 또 모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갖고 현지에서 약이 굉장히 뭐 뛰어난 게 있다거나. 그건 모르겠어. 한국에 있는 버물린가? 근데 저는 한국에서 일단 무조건 나는 약은 그래도 국산이 난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동남아에서 고수를 많이 먹는 이유가 그거 먹으면 그 냄새를 모기가 싫어한다.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저는 고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봐야겠어요. 이 1년에 석 달 가려고 그랬더니 또 모기가 또. 우리 최 선생님,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자. 모기를 피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왠지 답을 주실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사람의 그 체취나 그런 거라서 그걸 고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수를 많이 먹으면 그게 김치 많이 먹은 사람한테 그 체취 나듯이 고수의 체취가 많이 나서 모기가 피한다라는 현지인들은 피한다라는 그런 얘기 있는데. 알았어.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네요.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있으면서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뭐 간만에 맞는 한국의 추위도 반가우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인생은 또 필요하죠. 네. 저기 아까 혈당 측정기가 이게 특히 이제 그런 동남아에 가면 조식 같이 포함해서 하시게 되면 또 과일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눈앞에 두고 수치가 확확 올라가는 경험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사람이 사실은 살짝 자기 관리가 약해지는 게 일상의 공간에서 벗어났을 때잖아요. 이 안 먹던 그리고 열대 과일이 특히 또 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갈 때 근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렇게 차고 있다 보면은 이걸 눈으로 이걸 확인하게 되니까 이거 조금 더 이제 자기 관리를 근데 괴롭지 않고 저는 오히려 약간 이걸 활용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왜냐면 나는 그 전에 내가 여행만 갔다 오고 나면은 혈당이 오르는데 이거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있었는데 이걸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요렇게 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구나, 관리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걸 얻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썼던 제품을 그냥 소개를 하자면 프리스타일 리브레 2라는 거거든요. 네. 프리스타일 리브레 2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챗GPT한테 다양한 상품 비교까지 심지어 물어봤는데 처음 쓰는 사람이 초보자가 쓰기에 앱의 어떤 설계라든지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한번 써봐야겠네. 네, 한 번은 저는 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광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혈압과 혈당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혈압에 조금 그게 있는 분은 혈압도 어떻게든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함께 혈당 관리도 하시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와, 비싸긴 비싸다. 비싸긴 비싸. 근데 대신에 한 번 2주간 하면서 꼼꼼히 들여다보고 나의 어떤 이걸 패턴을 확인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여기에 맞춰서 생활하면 되니까 스파이크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이제 찾아서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고 습관을 찾아서 그걸 실천하면 되니까 이걸 계속 차고 다니는 건 없는 거지. 나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지내보고. 이게 스티커처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찰싹 여기 이렇게 하완근 쪽에 삼두박근 쪽에다가 찰싹 붙이는 건데 너무 좋았던 건 저는 이거 하고 이제 방수 패치를 또 위에 붙일 수도 있거든요. 방수 패치를 원래는 이게 물에 들어가면 안 되고 바닷물이 특히 쥐약인데 방수 패치 붙이고 제가 스노클링까지 했는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잘 작동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잘 만든 제품이구나 그런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 드릴게요. 추천. 강추. 이제 혈당 떨어졌었으니까 가서 이제 식사를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 근데 동남아 식당에서 이 식단에서 이 당뇨를 이 당 수치 올라가는 거 피할 수 있는 게 대체 뭐가 있어요? 제가 찾아낸 답은 뭐냐면 네. 어떻게든 바깥에서 식당에서 메뉴를 우리가 바깥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메뉴에 가든 샐러드가 있는 식당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가든 샐러드. 가든 샐러드가 그래도 섬유질이 많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섬유질을 일단 먼저 먹는 게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요즘 바깥에서 이렇게 또 보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치킨 메뉴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닭고기가 가장 단백질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하면서도 쉽게. 근데 왜냐하면 여기는 일단 이슬람 쪽이 많아서 돼지고기는 잘 없고 비프나 뭐 이런 쪽인데 소고기 같은 경우는 왜 약간 좀 기름지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소고기만 계속 먹다 보면 또 고지혈증 올 수 있고 막 그런데 닭고기는 그래도 약간 좀 그래서 저는 가장 섭취하기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난 다음부터 연소혈당 쓰고 난 다음부터는 밥 먹을 때 샐러드 메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치킨도 막 다양하게 어떻게 막 메리네이트드 뭐 이를테면 막 그 조리된 게 아니라 조금 스테이크라든지 담백한 재료로 만든 치킨이 있는가 뭐 이런 거 보면서 찾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한국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in Korea. 조심해서 오십시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